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4강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웩슬러 지능검사의 어떤 하위적인 내용을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검사가 어떤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능검사가 창의성이라든지 흔히 아주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유전과 환경의 문제라든지 지능검사가 어떤 식으로 오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웩슬러 지능검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K-Ways라고 해서 이제 표준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어떤 개정을 거쳐서 특히 임상 장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상담 장면에서 이제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의 어떤 지능은 크게요. 전체 지능, 토탈 IQ가 있고 언어성 지능이 있고 동작성 지능이 있습니다. 버벌 IQ가 있고 퍼포먼스 IQ가 있는데요. 언어성 지능은 6개의 하위 개념으로 나눠져 있고 동작성 지능은 5개의 하위 척도 개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1개의 소척도의 점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신 기능의 아주 중요한 측면인 지적 능력, 인지적인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웩슬러 지능 검사는 임상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성 검사에는 크게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제너럴 인포메이션 상식 검사가 있습니다. 기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검사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척도건 웩슬러 지능 검사는 주로 처음에 나오는 문항들은 쉬운 문항입니다. 그리고 문항이 진행될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경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문항이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쉬우니까 어느 정도에서 계속 틀리면 뒤에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앞에 것도 못했는데 뒤에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난이도대로 배열된 거는 검사의 시간을 줄이는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번, 2번이 쉬운 건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가다가 말이에요. 5번, 6번 계속 틀렸어요. 한 서너 개 틀리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중지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뒤에 한 13번, 14번을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다 틀리는데 이건 다 맞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이 지금 현재 심리적인 상태나 어떤 병에 걸렸다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걸 맞췄다면 이 불규칙하게 맞췄다면 이 앞에 건 다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전 지능 또는 적응을 잘 했을 때 어떤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의 지능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파악할 때 주로 이제 언어성 검사에서 상식 문제가 참 많이 동원이 되는데요. 상식 문제는 일반 상식의 범위 그리고 장기 기억력을 측정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흔히 아는 문제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말이에요. 서울에서 동경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동남쪽.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입니다. 그리고 사군자란 무엇이냐? 그러면 매난 국적이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조금 맨 마지막에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일리어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오디세이 그래요. 일리어드와 오디세이가 한참 같이 가니 그렇지만 일리어드 쓴 사람은 호머죠. 또 신사임당이 누구냐라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김소월이 누구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접하는 그런 문항들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는 원래는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까먹었다는 건 결국은 임상적으로 부정한 문제가 생겨서 장기 기억에 즉 정보를 오랫동안 보지하고 있는 리텐션하고 있는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상식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언어성 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성 검사. 두 번째는 이제 그 숫자 외우기 문제입니다. 자, 바로 따라 외우기, 거꾸로 따라 외우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바로 따라 외우기는 1초 간격으로 이제 숫자를 뭐 2, 4, 이거 뭐 안 보이겠죠. 그러면 그걸 듣고 그 사람이 그대로 그 피검자가 따라합니다. 2, 4. 점점 많아집니다. 3, 7, 1. 3, 7. 쭉 해서 몇 개까지 갈까요?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에빙하우스가 기억의 그 단기 기억의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라고 했으니까 9개 이상, 무의미 철자는 9개 이상 외우기 어렵죠. 청크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9개까지 갑니다. 뭐 7, 뭐 1초 간격으로 얘기해야 돼. 7, 1, 9, 3, 2, 5, 8, 3, 2. 끝나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단기 기억에 주의 집중력을 재는 것이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거꾸로 따라 외우기 합니다. 이건 좀 어렵죠. 2, 4, 그러면 그걸 듣고 4, 2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9개까지 가는데 이거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눈을 감고 물론 뭐 쓰거나 이렇게 하진 못하게 하죠. 그래서 9개가 거꾸로 나오게 하는데 바로 따라 외우기보다는 거꾸로 따라 외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체적으로 임상가들은 바로 따라 외우기를 잘하는데 바로 따라 외우기는 못하는데 거꾸로 따라 외우기를 잘하면 또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다양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그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질적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심리검사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에서 말이에요. 기질적이란 말이 있고 기능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가닉하다 이 말은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이 펑셔널하다는 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손상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적 유무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뇌가 다치지 않았을까? 무슨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지적 능력의 경함이 초래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질성이 있다 그러는 것이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약물에 중독됐다, 그건 기질성입니다. 그리고 뭔가 심리적인 불안정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 그러면 펑셔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질성, 그 숫자 따라 외우기는 이제 기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그 단기 기억 능력, 주의 집중력을 재는 것이고, 어휘 문제는 이제 언어를 말하면, 단어 뜻을 말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뭐 단풍 그러면 뭐 가을에 뭐 잎이 노랗게 돼서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면 그걸 썹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0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 보는 거는 이 언어 표현 능력을 재는 것이기도 하지만 초기 가정 환경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어렸을 때 너무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없이 살아서 다양한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 보족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파악할 때 이제 그 어휘 문제를 사용합니다. 산수 문제. 자, 산수 문제는 이게 수학 능력을 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난 시간주에도 지난 그 강좌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철수가 50원짜리 사탕을 9개를 사고 500원을 냈습니다.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될까요? 이게 수학을 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꼭 한 10초, 20초 사이에, 얼마나 10초 사이에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어떤 컨센트레이션, 이런 주의 집중을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적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일단 정보 처리를 산만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도대체 10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으면 공부 좀 해라. 뭐 앉아 있어. 그러고 앉아 있다가 바스락거리가 나면 저거 쳐다보다가 다시 띵공띵공 하면 아버지 오셨나 보다 하고 나갔다가 다시 그 와중에 텔레비가 틀면 또 그거 앉아서 보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정보 처리에 지속성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산수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문제는 판단 능력의 현실 검증 능력. 자, 이런 겁니다. 깊은 숲속에서, 대낮에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가지 이상의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뭐 나이테를 본다, 물 있는 것을 따라간다, 뭐 그림자를 추론한다 이러는데, 뭐 불을 지른다. 그러면 불을 지르면 왜 불을 지릅니까? 그러면 산불이 나면 119가 끌어올 테니 나를 구해주지 않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인 검증력이 굉장히 떨어진 아주 그 미성숙한 사회적인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얼핏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지만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큰 불이 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에 가장 좋은 대답은, 2점짜리 대답은
경비원한테 빨리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비상벨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놀라서 오르르 몰려나갈 테니까 사람이 많이 죽지요. 결국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벨 누르는 건 점수가 있지만 불이야 하면서 비상벨 누르는 건 점수가 없습니다. 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 검증력, 사회를 생활적인 어떤 장면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이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성 문제, 언어성 문제의 마지막은 공통성 문제인데, 공통성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의 공통성을 추론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뭐, 붕어, 그러면 뭐, 물고기, 뭐, 사과, 배 하면 뭐, 과일,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나무, 뭐, 파리, 그러면 숨을 쉰다. 뭐, 상과 벌, 뭐,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통점을 추론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언어의 개념 형성 능력, 그리고 사실은 지능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주 다양한 그 자극 등에 산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자극들이 아주 산만하게 아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시켜주는 자극들이 많은데,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런 자극을 하나의 의미로 쫙 짜서 자기만의 틀로 이렇게 끼워 넣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그걸 꿰뚫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이거 대단한 지능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혼란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다양한 주변 자극들을 그 명확한 그 관련성을 추론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수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능의 능력이라면 바로 공통성 문제가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개념 형성 능력,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공통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이 6가지가 언어성 그 능력을, 지능을 재는 것이고요. 동작성 지능을 재는 것이 이제 5가지 하위 개념인데, 처음엔 빠진 것 찾기입니다. 이 카드를 넘기면서, 자, 이 카드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면 뭐 1번 문제 이렇게 구두가 나왔는데 말이에요. 구두 끈이 없어요. 그러면 끈이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테두리가 없어요. 그럼 테두리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뭐를 치냐면, 특히 아주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편집성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하는데, 구두를 봤는데 말이에요. 구두 끈이 없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세히 보더니 구두의 어떤 마무리한 바느질 있죠. 바느질이 이게 다르대. 근데 가만히 보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는 건 결국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뭘 못하는 거냐면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흔히 아주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 쓸데없는 걸 외워요. 선생님이 볼 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건지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학습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능이라는 건 아주 본래적인 역량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 핵심적인 것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그 지능의 역량이 되는데, 빠진 곳 찾기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픽처 어레인지먼트, 그림 맞추기인데요. 그림 맞추기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이렇게 흩어져 놓고 순서대로 이야기 전개의 순서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맞추기라는 건 결과에 대한 예견 능력, 예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되고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걸 보면요. 성격장애 중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범죄자, 비행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4장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흩어져 놓고 정상적인 정답은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짓을 해서 경찰에 쫓겨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 4번째 장면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이런 장면으로 배열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런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비행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감옥에 있는 장면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재판받고 뭐 하고서 맨 마지막 장면이 다시 강도질을 하는 장면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생각은 재범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감옥 간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나쁜 짓 했다가 감옥 갔다가 나와서 다시 강도질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 결국 읽고만 봐도 아주 좀 우스운 얘기지만
사회적인 예견 능력, 적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예견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막자기 같은 경우는요. 토막은 이제 그 블럭으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 나무 블럭에 조그마한 그 주사위 같이 생긴 것에 두 면은 전부 빨갛고 두 면은 전부 하얗고 나머지 두 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반은 빨갛고 반은 하얘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카드의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을 모양대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4가지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복잡한 그림에 9가지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걸 통하는, 자, 이걸 하려면 말이에요. 그, 장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잘게 쪼개서 분석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짧게 쪼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 그림, 이 카드의 토막에 맞춰서 다시 또 재구성하는, 통합하는, 리프로덕션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뇌손상이 있는 사람이 이걸 잘 못하고요. 창의적이 없거나 융통성이 참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안 되면, 아,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막 이거부터 막 돌려요. 막 돌리다가 보면 막 흥분만 하고 막 충동적이고 이걸 차분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행동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성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재는 것이 바로 토막자기, 뇌손상 있는 사람은 또 저렇게 못하고요. 아주 우울한 사람은 동기가 결여되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나이 든 사람도 이거 못합니다. 할아버지 좀 빨리 하세요. 그러면 그거 빨리 해서 뭐 합니까? 느릿하고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양 맞추기입니다. 모양 맞추기는 그러니까 퍼즐이에요. 퍼즐. 쫙 종이 모양을 이렇게 빳빳한 나무 종이 모양을 흩어놓고 그냥 맞춰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건지 안 가르쳐줘요. 이게 곰인지 얼굴인지 안 가르쳐주다가 만들다 보면, 아, 이게 한 절반 정도 맞추다 보면 이게 사람 얼굴인가 보다, 곰인가 보다, 이게 호랑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결국은 조그마한 단서로서 나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각과 운동의 협응 능력을 제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시행착오에 의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계속 만드는데도 어떤 건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능력이라면 역시 지적인 어떤 전반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바꿔쓰기. 바꿔쓰기는 이런 식입니다. 바꿔쓰기는 말이에요. 여기 0, 1, 2, 3, 4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각 기호에 따라서 해당하는 도형이 이렇게 대치돼 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작위로 0, 4, 2, 1 이런 식 나오면 0이면 이거 4면 이거 이런 식으로 2면 이거 1이면 이런 식으로 쫙 시간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쓰냐 시간에 따라서 120개를 쓰느냐 150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운동의 어떤 능력 및 대치 능력 같은 걸 보는데, 지능의 동작도 빨라야 되죠. 그리고 대응 능력이라든지 역시 기억력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충동적인 사람은 또 이걸 잘 못하기도 하고요. 동기가 떨어지거나 뇌손상이 있으면 잘 못하겠죠. 대부분 보면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전체 지능을 전체 지능을 이거 두 가지 평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대부분 평균 비슷하게 나오는데. 전체 지능을 이제 요 두 가지를 합한 지능이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둘 간의 차이도 참 중요합니다.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한 5점에서 10점 정도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성 지능이 110, 동작성 지능이 100, 그래가지고 전체 지능이 10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언어성 지능은 정상인데 동작성 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어성 지능이 105야. 그러면 정상이죠. 동작성 지능이 80이야. 그래가지고 전체 지능이 95가 나와요. 전체 지능은 괜찮다고 치더라도 동작성 지능이 너무 처져요. 이건 뇌손상이 있거나 우울증, 동기 저하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언어성 지능인 정상인데 100인데 동작성 지능이 120이 나왔어. 120이 나왔다면 그 전체 지능이 110이 나왔어. 그렇다면 동작성 지능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언어성 지능까지 떨어진다면 충동적이거나 신체적인 능력에 비해서 인지적인 어떤 그런 정서적인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언어성 지능하고 동작성 지능이 3, 4점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가 대뇌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좀 부정적인 징후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지능 검사는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라기보다는 적응적이고 얼마나 이 지적 능력의 하위 개념들 또 생리적, 심리적인 측면들이 통합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응하고 있으면 또 지능이 변하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어떤 임상적인 어떤 상태를 추론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지 학업 능력을 대체하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는 아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스탠퍼드 지능검사, 비례 지능검사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지능이 평균이 100에 표준 편차가 15다. 그러면 85부터 115는 한 표준 편차에 들어간 거니까 다 같다고 보고 이 표준 편차라는 건 뭡니까? 또 15점이 떨어지겠죠. 70. 이건 130이 됩니다. 그러니까 85부터 115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요 범위에 있는 애하고 요 범위에 떨어진 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능이. 그러니까 85하고 115는 비슷한 거지만 요 범위에 있거나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은 얘들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내가 훨씬 더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가 떨어지면 이거보다 55, 145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 이하가 우리는 경계선이라고 봐서 우리는 멘탈 리타데이션, 정신지체를 바로 이 표준 편차 이내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70 이하의 측정 IQ를 보이는 아이들을 우리는 정신지체라고 보고 145, 여기서 140을 보통 보는데 145 정도의 아주 뛰어난 기능을 보이는 아이들은 우리는 영재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지능은 150이 만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170 나왔다, 180 나왔다 했는데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가중지능 지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100점인데 과학 한 집단한테 과학을 300점을 줘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인슈타인이 200이다, 300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웨슬러 지능검사하면 한 13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능검사라는 것은 150이 만점이고 만점이 나온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임상장면에 오래 있어 봤지만 저 역시 148 본 게 아주 최고로 머리 좋은 그 천재급의 그 학생을 본 적이 있고 그 이상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능검사가 이렇게 과장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는 이것도 참 걱정인데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말이에요. 지능검사를 시켜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출신들은 그 웨슬러 지능검사 이 아동용을 블록작 이런 거를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유치원만 다니면 다 140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선전을 하고 막 프랭카드를 붙이고 막 팜플렛을 돌리는데 그거는 연습의 효과이지 지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능은 인상적인 적응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반복 학습시켜가지고 지능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학부모들의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또 어떤 상술에 의해서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어떤 그런 맹점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그 상황이다. 지능은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능은 단지 현재 here and now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적응하고 있고 과거에 얼마나 잘 적응해 왔는가를 임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검사의 특성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능과 창의성. 요즘 또 창의성 얘기 많이 하죠. 창의성 하는데 이것도 참 그 함정이 있습니다. 자, 지능하고 창의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 아닙니까? 지능은 정답을 찾아가는 거고 정답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능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렴적 사고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렴적 사고 능력이 우리가 지능이고 창의성은 발산적 사고라는 거죠. 디버전트한 거니까 다양한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만한 발상을 쫓아내는 게 창의성이다. 결국은 지능하고 창의성의 관계에는 있죠. 창의성이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아주 화가 나고 답답한데 맨날 아동기 유치원 때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창의성이 전제가 되려면 발산적 사고가 먼저 와서 안 되는 겁니다. 지능 같은 수렴적 사고가 전제가 돼서 정답을 잘 찾아가는 이런 역량을 키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된 사람이 거기서 변형과 응용이 일어나는 게 창의성이죠. 그러니까 창의성을 먼저 강조할 게 아니라 지능을 먼저 강조하고 지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지 이것도 형성이 안 된 아이들한테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러고 열을 내면서 창의성을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뭔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이론적인 토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지능이 먼저입니다. 지능이 먼저고 수렴적 사고가 먼저고 이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창의성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된 견해니까 좀 주지해서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지능이 환경의 영향을 받냐, 유전의 영향을 받냐, 뭐 아주 상투적이고 고루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크긴 큽니다. 크긴 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러버밴드 하이퍼시스라고. 러버가 고무줄 아닙니까? 고무줄이라는 게 고무줄이 늘어날 수 있는 탄력의 범위는 정해져 있죠. 출시될 때부터. 그리고 그 이상은 벗어나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천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천재가 됐다면 처음부터 걔는 바보가 아니었을 거야. 결국은 유전이라는 게 이 지능의 범위를,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한계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지, 이 한계를 환경에 의해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은 상한계, 하한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환경이 그 내에 약간의 조절이 있는 것이지, 교육과 환경으로 뛰어난 천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얘기를 하지만 러버밴드, 고무줄 가설을 생각하시고 유전이 일단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또 증가합니다. 처음에 비뇌 검사가 출발했을 때부터 그랬다시피 학업적인 능력을 재는 것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겠죠. 단 하나 주의할 것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진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은 사람은 동작성 검사의 상당한 부분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견 능력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언어 능력이 증가해요 또.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영역이 있고 또 올라가는 영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볼 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머리가 아주 나빠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진증이 나이 든 사람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교육 같은 걸 통제한 경우에 떨어지는 이유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70 먹은 사람이 지능검사 점수 나오면 뭐 합니까? 130 나오고 140 나오면 이제 어디다 쓸 겁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능검사하면 막 동기가 춘춘해가지고 눈을 뻘겋게 하고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 든 사람은 그 점수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수 좋게 나와봐야 그게 자존심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해요. 할아버지 좀 빨리 하세요. 그러면 알았어, 빨리 하는 거야. 늦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동기의 결여가 지능을 떨어뜨린 것이지 지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퇴화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능은 그런 문제도 관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능 검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컬처 프리한 검사가 아니에요. 컬처 바운디드 합니다. 흑인들한테 불리하고 여자들한테 불리해요. 그리고 집단 검사이기 때문에 편차가 많아요. 그리고 지능 검사가 환원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좋지만 일부 지엽적인 몇 개를 가지고 인간이 전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능처럼 중요한 개념에 낙인을 찍어버리면 영원히 구제불능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숨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거는 지능검사를 맹신하는 그런 잘못된 풍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능검사의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웩슬러 지능검사는 학업적인 능력만을 재는 것은 아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성인용, 개인용, 그리고 편차지능 지수를 사용한 임상적인 적응, 어댑테이션, 정신적인 안정을 재는 그런 속성이 많다.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나눠져 있고, 언어성 검사는 6개의 하위 차원, 동작성 검사는 5개의 하위 차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각각의 하위 검사가 재는 문항들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문항은 쉬워지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쉬운 거를 못 풀었는데 어려운 것을 풀었다 그러면 역시 심각하게 부정한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언어성과 동작성 점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보통 언어성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오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도 역시 심리적으로 부정한 어떤 다양한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충동성인지 우울증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능검사의 의미는 항상 그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 1표준 편차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자리다, 3자리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85부터 115까지는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측정할 때의 오차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준 편차가 이하가 되면 100에서부터 85, 85에서 70, 그러니까 70 이하가 되는 거 우리는 경계선 지능, 즉 멘탈 리타데이션, MR의 지능으로 봐서 그런 아이들이라면 지능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창의성과의 관계 얘기할 때 별개라고 보기 어렵다.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 발산적,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지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게 발산적 사고인 창의성이다. 아무리 창의성이 좋지만 지능적인 요인을 배제한 채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발산적 사고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킬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고 무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과 유전 환경,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말씀드렸죠. 동기의 문제일 수 있고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지능과의 관계에서는, 유전과 환경의 관계에서는 유전이 더 중요하다. 유전이 중요한 이유는 유전이 지능의 상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무줄 가설에 의해서 교육적인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걸 넘어서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 지능검사 문제 많습니다. 지능 만능이 아닙니다. 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능이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좋은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성격도 좋아야 되고요. 동기도 맞춰줘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람의 어떤 그 성공을 예견하는 것이지 단지 머리가 좋다는 것은 한정된 어떤 그런 범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검사는 컬처 프리한 검사가 아니다. 요즘은 다양한 컴퓨터화된 검사가 개발되고 있긴 합니다. 그걸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능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